대처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음, 아, 무례한 대우를 한 번도 받진 않았어요. 우와, 대단하십니다. 근데 대단한 것도 있고 운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그쵸. 운이 좋을 수 있습니다. 진짜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생각을 경험을 공유해 보면은 본인이 본인하고 불편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은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불편해요. 그게 학부모가 됐든 학생이 됐든 본인의 그 나하고 일단 교사가 자기 스스로 편안해하는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려주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까지 나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알리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학부모하고 담임으로서 만나실 거잖아요. 근데 연애 관계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떠올리면 될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겠지. 표현 안 해도 절대 몰라요. 하느님도 몰라요. 이해되셨죠? 가장 중요한 거.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나를 적극적으로 바람직하게 상대방에게 알려줄 것인가. 그거를 3월 달에 고민을 하시면 돼요. 3월에 학급을 처음 만났을 경우에 아이들하고 첫 관계를 또는 학부모 관계를 이렇게 만났을 때 서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호기심도 많고 긴장도 되고 이런 관계에 있었을 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내가 너무 바쁜데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관계는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똑같은 학급 1년 동안을 관리를 하지만 어떤 선생님은 학부모 관계가 굉장히 부드럽고 좋아요. 근데 이게 울퉁불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때 보면은 저 학부모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그냥 그 민폐 학부모, 국민 민폐 학부모로 돼버렸다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학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나하고 문제가 있다 하면 나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화 시키면은 1번, 나를 적극적으로 알리시라. 학부모님께. 그다음에 학부모님, 그러면 이제 교사는 전문가 포스로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딱 부드러운 카리스마. 부드러운 직설. 이거를 가지고 학부모들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학부모를 더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내 자식을 맡겨놓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대통령이라 되더라도 을의 입장이에요. 을. 내 자식을 담당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럼 누가 권력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력을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을 더 휘둘러 버릴 수는 없잖아. 내가 지금 파워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본인이 지금 친구 관계에서 별로 문제가 없다. 무조건 학부모 관계도 성공적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공유한 화면에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써 있습니다. 그냥 교원 지위 향상법 혹은 교원 지위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가면 이제 교권 침해라는 것이 교육활동 침해가 뭔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학교 안에가 교권보호위원회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부모가 너무 심하게 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부터 학부모는 만약에 전화로 폭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학부모 이야기할 때 교육 목적을 위해서 지금부터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저기 할 경우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학부모를 만날 때는 처음에는 항상 스마트폰을 켜서 녹음 기능을 활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걸 교권보호위원회에 신청하면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폭언, 모욕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 바로 지적을 하고 이건 교권 침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언행을 조심해 주십시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그래도 뭐라고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보호하는데 아무튼 그런 사태가 터지기 전에 여기에 근거해서 학부모들에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서 예방 조치 이런 걸
제시를 하고요. 만약 했을 때는 어떤 게 있는지도 알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억할 것은 1000개의 가면 내가 얘기했죠. 학부모는 여러분 앞에서 어떤 가면을 쓸지를 결국은 여러분이 결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러분한테 정말 열정적인 학생의 가면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듯이 학생에 대해서도 학부모에 대해서도 그러한 가면을 쓰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몬스터 페런츠, 괴물 학부모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에서도 미리 정보가 공유됩니다. 학년이 올라갈 때 어떤 학부모가 있다. 그러면 그런 학부모들을 대할 때는 각별히 조심하고요.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데 이런 몬스터 페런츠는 여러분이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건 이제 다른 옆반생님이나 학교 경영자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 질문이어서 많이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질문하고 유사하다 그러면 손 내려도 돼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윤서 선생님 듣겠습니다. 네, 제가 손을 들었는데요. 혹시 질문 여러 개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한 다른 가지 사람들을 하고 위해서 넘어가도 하나씩만 하고 될까요?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시간이 혹시 나오면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교사가 겸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다면 교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어떠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또 이것과 관련된 실제 현장의 분위기와 혹시 겸직이 아닌 뭔가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지 그 예시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어, 겸, 겸직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하나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 이거 같이 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겸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 교수님 여기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영리 업무가 금지되기 때문에 어떤 연구 활동이랄지 또는 우리가 가르치는 그 업무하고 비슷한 유형의 것 거기에 대해서는 겸직을 허용을 하지만 그것도 학교장이 판단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여러분의 주 업무는 누구기 때문에 학생이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교사라는 것이 주 메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은 가능하게 허가는 될 수 있으나 무조건 내가 너무 업무가 빡센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내가 학급 경영 우리 반을 담임을 소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판단이 들면 겸직 허용을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교사뿐만이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라는 것은 고민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여러분 선배 중에 구사학번대 제자인데 1호 제자인데 김황 선생이라고 광주 교사였다가 올 봄에 사표를 내고 이제 그 네이버로 간 친구가 있어요. 거기가 온더 라이브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겸직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교사직을 버리기 싫었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올 초에 교직을 포기하고 그쪽으로 천재교육으로 갔구나 가서 회사를 하는 걸 하는데 지금 클래스팅 회장도 배구교대 출신의 사람입니다. 인천에 근무하다가 서울교대 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그 석사기 논문을 가지고 만든 게 클래스팅이에요. 지금 수백억 자산가가 돼서 원래 그 선생님도 교직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현행 법상 유지할 수가 없어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리 사업을 할 때는 포기하지만 여러분이 외부에 강연을 다닌다, 책을 쓴다, 유튜브를 한다, 유튜브에서 수익이 생기더라도 신고하면 됩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유튜브를 내 수업과 전혀 무관하게 그냥 막 먹방 유튜브에다가 막 너무 시간을 쓰면서 한다. 그럼 교장이 중단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에 방해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이 교육과 연관이 된다면 거의 다 허용을 해줍니다. 허가만 받으면.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전준희 선생, 이제 신윤수 선생 손 내려주세요. 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사가 되기 전에 미리 했을 때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럼 질문을 다시 하면 교대에서 뭘 선생님이 다시 교대에 다니신다면 뭘 준비하시고 싶은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연애를 다시 해야겠다랄지 이런 거. 아까 선생님 후회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일 텐데 좋은 남편, 좋은 부인 만나는 법도 소개 한번 해주세요. 우리 애들 결혼 잘해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 아마 최고의 인생 목표가 그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우자 선택하는 역량.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당할지 또는 내가 선택을 할지 그거는 본인의 역량의 크기에 따라 달라요. 내 역량이 크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일단 사람 보는 역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0대 때 조금 더 이제 전문가로서의 예비 역량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말씀드리면은 행복도 연습이에요. 행복도 연습.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에 행복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안 한 쪽으로는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조금 해보시고 좀 많이 즐기십시오. 지금 충분히 즐기십시오. 근데 어떤 게 같이 즐기더라도 수준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치하고 그 언저리에서 즐겨요, 충분히. 근데 느닷없이 다른 데 엉뚱한 짓은 하지 않아요.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거. 근데 그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거나 하는 건 다 좋아요. 근데 선생님은 딱 두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하냐 안 하냐의 차이로 구분해요. 무엇을 하냐 무엇을 안 하냐. 그 컨텐츠 자체는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있다 없다 보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쩌면 생각보다 아무것도 안 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나는 연애라도 한다.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뭐든지 하세요. 근데 이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대부분 좋아요. 안 한 것이 가장 나빠요.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대학 시절에 뭐든 열심히 하라. 그래서 여러분 가슴 뛰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이 청춘은 가슴 뛰는 게 특권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아침에 눈을 떠도 저녁에 하루 종일 살아도 내 가슴 뛰게 하는 게 없다. 그러면 이건 죽어있는 청춘이에요. 그래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얼굴이 윤이 나고 여러분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아무리 박남기 지가 쥐어짜도 나는 누굴 간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 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진아를 내가 사랑하는데 난 진아만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고 하면 학교 오는 맛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짝사랑을 하더라도 학교에다 하나 사랑을 묻어놓으세요. 그러면 학교 오는 게 가슴이 뛸 겁니다. 아무튼 전주인 쌤, 하여튼 뭐든 하라. 안 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나쁜 것도 괜찮아요. 그건 고치면 돼요. 근데 안 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크게 대부분 상대적인 거잖아요, 가치들이. 그래서 그거를 명심하시면 좋아요. 안 좋은 사람도 일단 사귀고 보세요. 그래 알아. 이런 사람은 안 사귀어야겠구나 이걸 알아요. 없으면 나중에 그런 사람 또 만나요. 그래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갑시다. 근데 여러분 내 얼굴 보이나요? 갑자기 내 얼굴이 내 화면에 사라졌어. 교수님 보여요. 보여요? 나만 네. 안 보여요. 네, 좋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전주인 생 혹시 지금 들은 말에 대해서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럼 손 내려주세요. 자, 김고은 쌤. 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처음 교사가 되면 모든 부분에서 미숙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생님의 초임 시절을 생각했을 때 혹시 저희에게 꼭 지켰으면 하는 것이라 혹시 말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초임 시절에 사람이 본인이 갖고 있는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돼요. 어쩌면 똑같이 출발을 하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유전자가
그냥 대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조건. 몰라도 고. 이런 사람 있고 알아도 너무 무서워서 이걸 아는 것도 돌다리를 두드려서 가는 친구 있고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준비의 중요성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아신다면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미래의 키워드는 준비 하나로 끝나는 거거든. 근데 초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초짜는 다 초짜로 봐줘요. 근데 여러분을 전문가라고 안 봐줘요.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초짜로 봐주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동료 선배님들이 아이고 신규 적용력이네 다 도와줘요. 내가 표현하는 그 역량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학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어디에서 멈춰버리냐. 신규 때는 실패나 실수나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쌓이면서 내가 신규가 그대로 그 모습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경계하셔야 돼요. 신규는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교직 경력 10년, 20년 동안 개선해야겠죠. 그거 자체가. 그러면 15년 됐는데 나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어요. 교직 꽝인 거죠. 일단 본인 스스로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신규 적용력 교사는 나의 실패를 그거를 자산으로 삼고 그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그거를 조금씩 개선해 가면 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현장에 나오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분들이 송민아 같은 사람들이 천지에 널렸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송민아 수석선생님께서 김고은 선생님의 질문을 신규의 걱정으로 바로 해석을 해주셨어요. 우리 김고은 선생님이 질문한 요지하고 맞아 떨어졌나요? 그래,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승상 선생님 질문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교육대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교수님께 다양한 조언을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조언 중 하나가 예비교사는 임용고시를 합격하여 초등교사라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 목표가 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조언이 기억에 남습니다. 현재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양승상 선생님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박남기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선배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최고의 인재예요. 광주교대에 들어가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 스마트한 것부터 시작해서 인성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서 몇 % 안에 드는 인재들이잖아요. 근데 그 인재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순간 초등스러워지는 이런 믿기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그 가르치고 배운다는 그것에 그냥 가치를 못 잡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길러내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 인간을 길러내는 것만큼 매력적인 일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큰 가치를 본인 스스로가 부여를 하셔야 돼요. 어떤 그 또 다른 초등교사로서가 40년 동안 초등교사로 이게 무슨 직업에 대한 의미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직업을 어떻게 내가 다른 쪽으로 전직을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내 직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 스스로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 가치는 계속해서 추구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조금씩 업그레이드 돼서 내가 초짜 때 만났던 제자, 진짜 내가 조금 더 얘를 잘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내가 1년이 됐어, 10년이 됐어. 10년이 되고 나면은 내가 그때 신규 때만 애를 이렇게 길렀는데 제 인생을 조금 더 네 스스로가 이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이 생각이 여러분들의 발전이에요. 그거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른 것을 꿈꾸신다면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 오늘 원래 그 교수님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한 7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늦게 들어온 이유가 아까 우리 양 선생님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박사과정 면접을 보느라고 제가 조금 늦었어요. 선생님이 퇴직이 5년 남았어요. 선생님이 퇴직 지금 35년째잖아요. 35년째인데 앞으로 선생님 퇴직하시면서 무슨 공부를 또 해요? 이런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지금 다문화정책학교에 선생님이 근무하는데 다문화정책학교에서 다문화가 이루어지는 환경, 동료, 그다음에 한국말을 못하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려운 이게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거죠. 이거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들 영어를 배우고 일어를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의사소통 역량을 길러내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면 다문화 학생들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이상이에요. 의사소통 이상이에요. 이거는 어떤 치명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침부터 집에 돌아갈 때까지 한국말이 통하지 않는 교실에 앉아서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담임교사, 여러분이 담임을 맡았는데 여러분 반에서 한국말을 못 알아먹은 친구가 6, 7명이 앉아있어요. 수업을 한다고. 어떤 실질적인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겠다. 라고 해서 선생님의 지금 꿈, 앞으로 이제 퇴직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문화에 대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조금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모두가 더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 이걸 공유하는 데 기여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에 오늘 박사학위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와. 여러분들도 학습 꼭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음소거 해제하고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음소거 해제하고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교수님 떨어지면 이걸 박수를 어떻게 제가 다 하겠습니까? 제가 전화해서 반드시 붙이라고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지금 우리 양 선생이 좋은 질문을 해줬는데 이제 교사에 합격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 형용사로 꿈을 꾼다. 나는 어떤 선생님이 될 것인가?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들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선생님. 아니면 힘든 아이를 적어도 1년에 내가 2명은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하는 선생님. 나는 가르침 속에서 아니면 전국 교사의 교사를 가르치는 선생님. 하여튼 내 마음속에 나는 이제 새로운 직업도 있지만 교사로서 어떠한 교사가 될 것인가 이것도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틀어준 이 동영상 보이나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잘 보여요. 네. 이게 이제 꿈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이거 내가 수업 중에 보여줬던가요? 안 보여줬죠? 한 1분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시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꿈을 잊은 그대가 된 건 아닌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시간 제약상 이건 여기까지만 시청을 하고요. 자, 다시 들어갈까요? 우리 양생 질문 됐을까요, 답이? 예,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김혜주 쌤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1시간 됐으니까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빨리 하고 빨리 끝낼까요? 빨리 하고 빨리 끝내는 게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혹시 다른 생각 가진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없으면 그냥 빨리 하고 더 빨리 끝내는 쪽으로 갈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 안 보이는 사람들 얼굴 다 보여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이게 그냥 별 의미 없는 아니면은 뭐 별게 아닌 수업이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얘기했죠. 내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보통은 시간당 100만 원 받고 하거든요. 안 그러면 안 해요. 안 그러면 아예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수업을 듣고 있어요. 훗날 여러분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순간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요. 지금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은 무엇인가? 근데 내가 없다면 한번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무엇을 꼭 만드는 시간이 되시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 김혜주 선생님. 네, 저는 행동 경영과 수업 경영에 대해 배우면서 교사가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훈육하거나 지도하는데 많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 행동에 대해 훈육을 해도 해당 학생이 아동학대를 주장하거나 그러면 교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실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런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여러분들 고민이 가장 많은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지금 교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학생 생활지도권에 대해서 이거는 근데 아동학대하고 너무 많이 부딪히니까. 근데 사실은 학교 내규 같은 데 보면은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것들이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본인에 대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 역량하고 가장 관계가 있냐면 교사 개인의 역량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선생님 자랑 같지만 이제 선생님은 담임을 안 맡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후배님들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수업을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고 도움이 요청이 들어와요 선생님한테.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가서 수업을 한두 시간 해주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너무 정상인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쉬는 시간 정도 되면 선생님은 아이들이 이렇게 자유하고 방임에 대한 것에 대한 민주적인 교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개념을 잘못 잡으시면 어쩌면 아동학대를 하더라도 아동학대가 아닌 것처럼 아이들이 선생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것에 대한 인식이 박혀 있어요. 근데 나하고 같이 라포가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학생이 나를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는 아동학대로 걸잖아요. 여러분들의 역량을 많이 좀 키우시고 투 트랙으로 가시면 돼요. 일단은 최대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나를 키우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탄인 학부모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랬을 경우는 대응책을 마련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하시는데 어떤 방법이 더 좋다? 여러분들께서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는데 우리 반이 문제가 없네. 근데 내가 하니까 문제가 있네. 그러면 어떤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시면 돼요. 고민의 출발, 문제를 잘 진단하는 출발. 진단을 잘못했을 때 문제를 옳게 진단할 수 있는 역량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안 하면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를 괴롭히게 돼요. 진단을 옳게 하시라. 그리고 옳은 진단에 대해서는 연습해서 나를 바꾸시도록 노력을 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권위에 관한 것도 하나 논했는데요. 우리 송민아 선생님은 학생들 앞에 서면 일단 카리스마가 뿜뿜 나옵니다. 애들 저기 하면 너희는 직업이 학생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일을 하는데 너희가 국민의 세금의 값을 하지 못한다면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상대의 권위에 압도되거든요. 이 카리스마적 권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새나게 봤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거기에 보면 주인한테 막 물고 뜯고 난리치던 개도 그 사람 딱 가가지고
앉아. 딱 쳐다보면 갑자기 얘가 딱 앉아요. 그거 왜 그래요? 걔가 딱 볼 때, 아, 얘한테 대들었다가는 죽는다. 금방 아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우리 인간도 동물이에요. 본능적으로 지금 내가 상대방보다 서열이 위인지 아래인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걔가 주인보다 지가 서열이 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주인한테 대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근데 이러한 권위는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전문적 권위. 아, 봤더니 일생님이 박사학위도 있다고 그러지, 뭐 TV에도 나오지, 신문에도 봤더니 계속 얼굴도 나오고, 뭐 뉴스에 나오지,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하지. 전문적 권위가 있으면 다른 동료 교사나 학부모나 학생들이 일단은 대들지 않습니다. 아니면 인정합니다. 아니면 아까 말한 카리스마적 권위 있죠. 그러려면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축구 선수를 하든 뭐 태권도를 하든 해가지고 외모에 있어서, 그다음에 모든 것에 있어서 기가 새 나와야겠죠. 그래서 전문적 권위 아니면 카리스마적 권위,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권위들이 많이 있잖아요. 권위의 근원 중에. 그다음에 법적 권위라는 게 있는데, 법으로 여러분에게 보장된 권위는 다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권위가 있다. 학생 여러분은 나에게 대들면 어떻게 대든다. 교칙제 몇 조 몇 항 아이들에게 제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권위 부재 시대인데 개인 권위에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제 이건 다른 글이고 하나 글을 더 하면 집단적 권위라는 글이 있어요. 집단적 권위. 여기에 보면 생활지도권 근거법 이슈에서 내가 상실의 시대 교사는 왜 좌절하는가. 여기에 이제 이것도 하나 있는데, 교사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내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권위에 관한 글인데, 이것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했던 그 질문에 정말 적합한 답이 여기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권위에 관한 거예요. 권위 상실, 교사 좌절. 왜 좌절하는가? 여기 있는데 이 글도 한번 읽어보면 엄청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권위가 상실된 상황 속에서 대안이 집단권이에요. 이 집단권이라고 하는 것은 동학년 선생님,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문제 있는 학생을 지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글도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겠죠? 좋아요. 그다음에 정희찬 쌤. 이제 지금부터는 답을 짧게 해서 해결을 해 가겠습니다. 네. 교사 조직을 흔히 수평적 조직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석 교사로서 어떤 방식으로 일반 교사들과 소통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수평적 조직 맞아요. 근데 수평적 조직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전문성에 대한 위계는 있어요. 전문성에 대한 위계는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서열을 의미하진 않아요. 여기서 어떤 계급적인 것을 얘기했을 경우에 배우고 익힌다고 하는 것이 학교 공동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수직적 가치에서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교실 환경 내에서, 교실 공동체 내에서 민주주의가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수직적에서는 민주주의 작동할 수 없잖아요. 박남기 교수님께서 수직적으로 여러분들 대하지 않잖아요. 전문성의 위계는 있으나 일에 대한 전문성의 위계가 있을 뿐이지 인간에 대한 어떤 서열이나 이런 것들의 가치가 나오면 그게 발현이 되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서열적인 가치가 학습, 배우는 곳에 있어서 사회에 나가서 있어서는 서열적 위계적 관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적인 공간에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에서 봤을 때 학생과 나도 같은 동등한 것. 그런다고 해서 그때 세울 수 있는 게 뭐죠?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권위가 필요해요. 자발적 복종을 할 수 있는 거. 안 그러면 권력을 휘두르죠. 우린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에 대해서 학교라는 것이 수평적 조직이구나. 수평적 조직은 상호 존중이에요. 아이들하고 무시해서 안 되고 교장이라서 높이해서 안 되고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금방 선생님께서 그 자발적 복종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내가 써놓은 그 논문에도 나오는데 이 권위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기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더 쉽게 표현하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써놓은 게 있어요. 자발적으로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위라는 용어는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경찰이 권위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대들었다가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체포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법적 권한. 근데 선생님이 지금 교실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한테 그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이렇게 복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위란 말은 제가 만든 용어예요. 자발적 복종. 우리가 막 환상적으로 권위를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오늘 내가 소개한 이 글들을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 저널에다 포함을 시켜 놓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교직 생활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될 글들을 지금 다 소개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희찬 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서인영 쌤. 네, 저는 지금 학급 경영을 배우면서 느끼는 점이 교사가 되어 교단에 서게 되었을 때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많은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초임 교사로 저희가 교단에 섰을 때 가장 당황할 만한 그런 문제 상황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서인영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선생님이 6학년을 맡았어요. 네, 근데, 약간 성숙한 애들이 있어요. 네네,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드디어 나의 첫사랑을 만났구나. 당황하지 않을까요? 아, 또 하나, 또 네, 하나. 이거는 이제 교사와의 관계, 학생하고 관계잖아요. 네네, 근데 또 어떠한 이런 나쁜 케이스도 있냐면 학부모님이 그 1학년을 맡았어요. 근데 서인영 선생님 너무 잘생긴 거야. 근데 1학년 학부모님께서 너무 젊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상담차 와가지고 선생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당황스러울까요? 네,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떡하시겠어요? 해결책은 아직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지만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피카소가 말했나요? 세상의 모든 상상한 것은 현실이다. 그건 쉽지 않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상상력을 발휘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전개해 보시고 소설 가도 괜찮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좋은 상상도 되고 나쁜 상상도 되고 시간 있을 때 많이 해보십시오. 그랬을 경우에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 생활지도 면에서도 특히 우리 이게 좀 마스크가 된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말 안 듣는 애들이 우리 선생님이 너무 비주얼이 좋은 거예요. 정말로 자발적 복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교실에 가서 지네 반은 교실이 난장판이 됐는데 그 반 선생님이 좋다고 가서 그 반에 청소해주고 있어요. 담임 천불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쟤를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것인가 고민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젯밤에 충북 선생님 100여 분을 넣고 수업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제가 퀴즈앤 여러분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질문이 오늘 강사 이름은 그래가지고 했더니 어떤 분이 거기다가 정우성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정우성 그러면 내가 상품 줄 테니까 이름 밝히시라 그랬더니 100명이나 된 속에서 차마 자기 이름을 못 밝혔나 봐요. 근데 아무튼 일단
그 선생님들은 전부 다 중년 이상의 까칠한 선생님들인데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날 막 마음의 문을 열고 신나게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여기 하나 했는데 우리가 보통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강연 기법 1 그래가지고 청중 마음의 문 열기. 요새는 우리가 진행할 때 어려움이 뭐냐면요. 옛날하고 달리 농담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청중의 마음을 여는 방법 중에 하나로 내가 이 셀프 디스, 나의 약점으로 시작하는 거, 이걸 여기다 소개를 해놨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제 물론 이 수준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한데 여러분들이 아무튼 진행을 할 때 학부모와 면담, 간담회를 한다. 그럴 때도 찾아온 학부모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거. 언제 마음의 문이 열린 게 알 수 있냐면요. 빵 하고 미소가 터질 때. 웃음이 터지면 그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은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법들을 터득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꼭 읽었으면 내가 양승상이한테만 이걸 보내고 말았네. 다시 전체에게 다시 보내겠습니다. 양승상이가 아니고 회중의 모든 사람한테 다시 마음의 문 열기 이렇게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럴 때 하나 꼭 필요한 책 꼭 읽었으면 하는 것이 강요하는 초보 감동시키는 프로. 이 책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면 나중에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내가 막 이렇게 많은 글을 소개하고 선생님이 또 얘기도 하고 막 내가 책도 소개하는데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뛰면서 읽어봤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올라갈수록 막 가슴에 천근만근 무게가 돼서 미치겠다 이런 걸 다 봐야 되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만약에 이게 모든 게 무게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진지하게 이 길이 내 길인가 한번 고민 오늘 밤에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굳이 교직으로 안 가도 밥 먹고 살거든요. 그잖아요. 지금 여러분 선진국 국민이에요. 선진국 국민의 좋은 점이 뭐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옛날 우리 후진국일 때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했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정말 그 안에서 보람을 느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아니다 싶으면 정말 선진국의 자녀답게 국가가 준 혜택 속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걸 찾을 수가 있긴 해요. 물론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소개하는 걸 부담으로 느끼지 마시라 이런 의미예요. 뭐 지가 소개도 안 읽으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무튼 부담 팍팍 가지시라.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곽지은 선생님 얘기 드릴게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초등 교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말과 많은 입니다. 주로 어떤 것을 더 배우러 대학원에 진학하시는지에 관해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사과정 지금 진학하시려고 하는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 제자들에게, 후배들에게 대학원을 어떤 식으로 진학하는 게, 왜 진학하는 게 좋은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는 게 좋은지 그런 좀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방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치를 비슷하게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다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선생님의 역할은 동료 교사를 지원하는 역할. 동료 교사를, 근데 일반 교사는 동료 교사끼리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거죠. 어쩌면 그건 나를 위한 것도 맞을 수는 있어요. 결국은 기승전자실현이에요, 인생은. 근데 그것을 남을 통해서 뭔가 거대하게, 내가 광주교육을, 근데 사실 까놓고 보면 광주교육이 아니라 기승전 송민아예요. 사실 기승전 박남기고, 기승전 곽지윤이고, 근데 그것을 컨텐츠로,
광주교육도 윈윈하면서 나도 윈할 수 있는 것이 같이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것을 조금 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꿈 말했어요. 꿈. 죽을 때까지 놓지 않아야 될 거 하나는 꿈이에요. 그건 관 속에 가서 그것도 갖고 갈 수 있으면 갖고 가세요. 그것만이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거든. 그랬을 경우에 선생님이 이제 아까 그 다문화 교육에 갔다고 하는 데는 5개념을 한번 정리해주고 싶었어요. 다양한 정책들이 있으나 그 정책들이 너무 체계도 없는 거 가지고 돈 계속 쏟아붓는데 다문화 정책이라고 해서 근데 그 돈에 대한 효과는 안 나오고 교사는 교사대로 힘들고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고 그랬을 경우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어쩌면 이제 돈을 좀 버는 방법을 고민해 볼까?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제 나이 먹으면, 선생님처럼 나이 먹으면 잘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건 직업이에요. 여러분들 직업이잖아요. 그럼 선생님 직업하고 취미 활동하고는 차이가 뭐예요? 직업은 잘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취미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못 해도 돼요. 어차피 취미는 내 돈 쓰면 살 거예요. 그럼 직업은 그걸로 내가 돈을 벌어야 돼. 근데 좋아서 갔는데 나보다 더 잘한 것들이 천지예요. 돈 못 벌어요. 직업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잘하는 걸 선택하시고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직업으로 선택하지 마세요. 남겨놔요. 이해되셨죠? 스트레스 그걸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 두 가지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구분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애들 진로 지도할 때도 선생님 저 뭐가 될까요? 네 좋아하는 거? 글쎄 너 좋아하는 거 네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그 잘하니? 잘하고 좋아하면 금상첨화.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를 구분하셔서 여러분들 꿈을 개발하는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정말 인생에 훌륭한 지금 조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두 개를 겹치면 금상첨화다. 근데 쉬운 말 같은데요. 내 집사람도 초등교사로 했잖아요. 초등교사들 특징이 뭐냐면요. 방학 때마다 지 못한 거 하겠다고 올해는 플루트, 심지어 플루트 배웠는데 그 선생님이 거기다가 금태 두른 플루트 좋다고 그래가지고 막 금태 두른 거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샀어요. 다음에 봤더니 또 뭐 무슨 뭐 필로그래피인가 뭐 한다고. 그 플루트는 그랬더니 이제 다른 거 해야 된대요. 평생 방학 때마다 죽어라고 하긴 하는데 소비자예요. 생산자가 못 돼요. 내가 초등교사들의 아쉬움이 여기 있구나. 왜냐하면 수업하다 보니까 어느 해는 내가 이것도 잘하면 좋겠고 저것도 잘하면 좋겠고 평생 남한테 배우러만 다녀서 당신도 이제는 좀 이 분야에서는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이런 거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 그런 걸 개발할 수 있는데 그때 전공을 택하는 것은 가능하다면 내 가슴이 뛰는 전공이면 좋고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잘하면서도 재미있을 걸 하는 게 좋고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없는데 내가 잘해서 굳이 그걸 더 잘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 훨씬 많을 테니까. 그래서 아무튼 기본은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가 재밌을 것 같은 걸 찾아가는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기왕이면 생산자가 되시라. 생산자가 되려면 그 분야에서는 상위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지금 공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새해 선물을 받으며 라는데 2016년에 새벽에 일주를 보고 썼던 글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무지개를 잡아 떠난 소년 이 글이 여기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우리 담임쌤이 해줬던 이야기 우리 교과서에 나왔거든요. 무지개 잡으러 떠난 소년 얘기 알죠? 갔는데 아무리 가도 못 잡아요. 사람들이 너 무지개 못 잡는 거야. 그래서 난 잡을 수 있다고 믿고 갔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드디어 깨달았어요. 무지개는 잡을 수 없구나.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머리가 하얗게 되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서 허리가 굽고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럼 이 글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뭘까요? 초등학교 우리 6학년 담임쌤이 5학년 담임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꿈은 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곽지윤 쌤, 그 무지개를 잡으러 떠난 소년에서 작가가 하고 싶었던 얘기의 핵심은 뭘까요? 안 들려요.
마음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자. 근데 왜 라고. 거기서 그 늙어 죽게 하는 건 무슨 장치인가요, 그러면? 그게 상징하는 거, 비유. 그냥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누가 여기 답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 꿈을 잡을 수 없는 거구나 깨닫고 포기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온 몸이 늙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뭐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우리 윤서. 네, 정답인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사람이 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마치 소년처럼 그 생기가 돌고 그것을 계속 쫓아갈 수 있지만 꿈을 포기한 순간 노인이 되어서 그것을 죽듯 사람에게 꿈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력을 잃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며 꿈을 가지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꿈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우와,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그 무지개를 찾아 떠난 소년이 사고 싶었던 얘기는 꿈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된다. 꿈을 가지고 있는 순간까지는 영원한 청춘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송민아 선생님이나 내 얼굴 보면 안에서 어린 소년도 보이고 20살짜리 소녀도 보이고 그러지 않은가요? 개구장이 같은 모습도 보이고 되게 활력 있어 보이죠? 활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 가슴 속에는 꿈이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20살짜리인데도 아무리 쳐다봐도 썩은 동태 눈깔 같다. 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물론 지금 현재 꿈이 없을 경우에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뭔가 내가 하여튼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꿈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행하는 것도 있고요. 책을 읽는 것도 있고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을 만나서 기도를 하는 것도 있고 명상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슴 뛰게 하는데 그때 출발점은 늘 얘기하지만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가지고 몸에 엔돌핀이 솟으면 꿈이라는 것도 뇌에서 생겨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일단 집 밖으로 나가라. 햇볕을 보라.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라. 기왕 운동하는데 봤더니 산을 오르는 것이 집에서 그 머신 뛰는 것보다 100배는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곽지연 선생 답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정다현 선생. 교사가 되면 처음에는 수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과 시간을 쏟게 되지만 매년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다 보면 수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처음만큼의 열정은 쏟기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임하셨는지 그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초점을 학생들에게 맞추면 날마다 가르치는 게 신나요. 이제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이제 부진하잖아요. 쌤이 7살에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서 저희 이제 63세 퇴직이잖아요. 40년 동안, 그럼 거기에다가 16년 정도 합하면 학교만 인생을 60평생을 다니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꿈이 없는 사람은 하루도 그걸 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수업에 대해서 조금 해보니까 금방 매너리즘에 빠져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보시라. 사람은 내 앞에 앉아있는 애가 어제의 애가 아니에요. 날마다. 수업할 시간 애네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 그걸 보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도 지금 우리 여기 선생님들을 가르쳤을 때 교수님께서 여러분의 성장에는 그 기쁨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 수업은 수단일 뿐이에요. 목적은 뭐더라? 사람이다. 사람을 길러내시는 그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연애하세요. 연애. 학급 애들하고 연애하세요.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질려요. 24시간 보고 있어도 집에 가고 있으면 다시 보고 싶잖아요. 헤어지기 싫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 내가 뭘 주고 싶은데 다 주고 싶잖아. 다 주고 싶어. 근데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더 수업을 이놈을 어떻게 조금 더 잘 가르쳐 볼까? 그럼 그 수업이 그 수업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네, 지금 선생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밈 전파로서의 교육이라는 글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가 해놨는데 우리는 언제 지치지 않을 건가? 예를 들면 나는 교대 와서 지금 30년째 여러분 20살짜리를 대상으로 매년 매 학기 한 학기에도 몇 개 반에 대해서 학급 경영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지치겠죠? 근데 수업 중에 할 때 여러분 내가 질려 보이던가요? 아니죠. 꼭 처음 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명교수, 명가수, 명선수라는 제가 써놓은 이제 최고의 교수법의 그 타이틀도 나오는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선수는 연애 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명교수, 명가수, 명선수. 공통점 뭘까요? 누가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다연히 질문하는 중이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 답해볼래요? 가경이. 이 명교수, 명가수, 명선수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은지가 답할 준비가 된 것 같다. 정은지 쌤. 이 세 사람 공통점 뭘까? 무언가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뭔가는 하여튼 끝내주기 잘한다. 그죠? 그 분야 하여튼 엄청 잘하는. 우리 이기상 쌤. 무언가를 잘하는 것도 맞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따라하지 않고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거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있냐면요. 제가 아무리 여러 번 해도 처음인 것처럼. 가수는 노래를 히트하면 1000번 이상 부르게 되는데 부를 때마다 꼭 태어나서 처음 부르는 것처럼 열창을 합니다. 부르면서 미치겠다. 내가 여러분 똑같은 얘기 1000번 하면 입에서 막 냄새 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힘들어요. 근데 만약 그렇다면 명가수가 아니에요. 명선수. 예를 들면 가경이하고 기상이가 사귀었는데 기상이가 명선수다 그러면 가경이가 만날 때 기상이 하는 거 보면서 야, 너 내가 첫 여자 아니지? 이러면 기상이는 선수 자격 박탈이야. 끝날 때까지 정말 가경이가 첫 여자인 줄 알 정도로 처음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를 명선수라고 합니다.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용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치지만 처음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언제 처음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할 수 있나? 실제로 처음일 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수학과에서 하는 내용하고 사회과에서 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학생들의 반응과 그 상황과 떠오른 것에 따라서 계속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나는 정말 처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학과 학생을 처음으로 만나서 수학과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되려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내가 끝없이 나를 계속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계속 공부를 해서 학생들에게 뭔가 줄 새로운 것이 있을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집으로 돌아가는 어미새가 입에 먹이를 잔뜩 가지고 있을 때 어미새는 기쁨에 들떠서 돌아가지. 입에 벌레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집에 돌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애들한테 니들 오늘 나한테 죽었다 막 신나가지고 갈 때는 발걸음이 가볍지만 어제 교재에 온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교실에 들어갈 때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스승의 모습은 영원한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어느 날 더 이상 공부하는 게 재미없다 그러면은 하산하라. 내가 여러분 선배에게 끝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짓을 남에게 강요하고 돈을 버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좋아할 때까지만 스승일 수 있다 얘기하는데 이제 물론 때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지치면 다시 나를 이제 리프레시 방학 때 놀러도 가고 하고 싶은 취미도 하고 그러면 다시 또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여기에 또 내 책에 보면 열정의 셈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디에서 우리 인간의 열정은 나타나는가 그런 글이 있는데 이 나중에 기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열정의 셈도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열정의 셈. 그래서 이 열정의 셈도
여기에 의욕과 열정의 셈, 뭐 최고의 교수법에 나오는 내용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열정의 셈도 내가 여기다가 보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지금 준 자료 되게 많은데 이거 지금 다운받아서 하면서 가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아니면 나만 지금 혼나 신나서 내가 열심히 글을 올리고 있나요? 열정의 셈입니다. 여러분 이걸 읽어보면 아까 송민아 쌤이 말씀하셨던 결국 교사 열정의 셈은 학생이다 얘기가 들어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정다현 쌤, 네. 그 다음에 이상 쌤 얘기 듣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만약 학급에 이제 다른 학생보다 도움이 더 필요한데,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외국에서 왔다던가 아니면 장애가 있다던가 하는 학생들에게 그 도움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제 다른 학생들이 이걸 보고 왜 나한테는 저만큼 신경을 안 써주는 걸까, 그런 생각이 안 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애들 굉장히 셈도 많고 질투도 많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스스로가 좀 인기가 있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더 심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냐면은 그 에너지가 더 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도와준다고 했을 경우에, 누군가를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어렵단다.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고, 많이 아는 사람이 조금 아는 사람을 더 도와줄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조금 아는 사람을 조금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단다. 그래서 너는 이 친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라는 본인에 대해서 자존감을 확 올려줘야 돼. 지 스스로. 교사 한마디에 의해서 얘네들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안 해봐서 아이를 안 키워서 모르겠지만은, 첫 애를 낳고 나서 둘째 애 같은 경우에 자기 동생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퇴행하는 현상을 보여요. 5살짜리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동생이 태어났는데 갑자기 아이가 젖병을 물고, 젖병 물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쟤네들을 굉장히 내 동생을 이뻐하는구나. 그럼 나도 젖병을 물고 그 신생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너는 이 아이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더 많은 것을 할 줄 알고 너 역량이 제대로 됐고 최고의 어린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나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이 지금 결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도움이 필요해. 하지만 우리 선생님은 나를 여전히 애정하고 사랑하고 있어. 이거를 확인만 시켜주면, 그렇게 또는 이제 이미 학교 안에 다중적인 지원 시스템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그 친구들, 도울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내가 이 친구에게 약간 소홀한다 싶을 때는 다른 돌봐주고 있는 뭐 이중언어 강사도 있고 상담교사도 있고 미센터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너는 이 사람이 와서 또 너보다는 이 친구는 이 사람은 안 도와주지만 너는 이 사람이 또 와서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본인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이 친구보다는 네가 훨씬 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애라는 것을 보여주면은 그렇게 썩 많이 질투하지는 않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한 6분 정도 더 할 거거든요. 3명이 남았으니까 1인당 한 2분 안에 답이 끝나도록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우리 김가경 쌤입니다. 제 질문은 초임교사 때 학급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것은, 그러니까 최대한 좀 이상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전이나 목표를 세울 때는 큰 건 좋아요. 근데 큰 거는 좋은데 그 북극성 자체는 워낙 높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걸 구체화시킬 수 있는 작업만 하시면 돼요. 그런다고
우리 반 학급 자체의 비전이 낮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꿈 자체의 이상은 공유되는데 이상은 어차피 현실로 못 내려와요. 추구돼야 될 지향점이에요. 그럼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상에 맞춰서 위계에 맞춰서 1학년 발달 단계에 맞는 거 그런다고 그거 자체가 비전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근데 왜 이거 하지? 우리 반 학급 목표가 이건데 그러면 선생님 우리는 이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죠? 라는 게 이게 어떤 그 위계성에 대해서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혼자 정하실 수는 없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 돼요. 야 우리 반 1년 동안에 어떤 사람이 한번 돼볼까?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 선생님도 꿈을 가질게. 너도 꿈을 한번 우리 반 전체도 한번 꿈 가져보자 라고 해서 같이 어떤 학급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급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을 공유된 의미.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장은지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사를 선택하신 이후로 가장 이 직업을 잘 선택했다고 느끼셨던 순간이 언제신가요? 이것을 알면 뭔가 직업 선택에 더욱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자 장은지 선생님 귀를 쫑긋하고 들으세요. 교사를 선택했다고 하는 확실한 이유 방학. 이거는 여러분들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도 어떤 그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방학을 얼마만큼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진다고 하는 거. 방학이 주는 메리트 꼭 챙기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농담 같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포함이 돼 있어요. 곧 여러분의 방학이 다가옵니다. 방학은 여러분의 학기의 시작입니다. 의미 있게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가은 쌤 질문 듣고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아니라 김가은. 김가은 쌤 있는가? 아니, 금방 손 들어진 사람이 네, 누구죠? 김가은 쌤. 수업 들었었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이고 네. 그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교육학 이외의 학문을 알고 싶습니다. 교육학 말고 약간 심리학 이런 아동들의 발달 단계를 알면 조금 더 가르치기 쉬운 것처럼 다른 학문을 더 배우면 좋은 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석사는 아동 상담 심리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의 직업이 뭐냐면 인간을 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인간을 깊게 이해하는 거, 교육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상담 쪽에도 심리 쪽으로도 또는 뇌 쪽, 학습은 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과학이나 또는 상담 심리 쪽에 도움을 여러분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하시면은 이게 융합적 차원에서 어떤 좀 교직 생활을 풍요롭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은 실은 교육 상담 심리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뇌과학 쪽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서 법도 도움이 될 거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자, 그러면 이 정도 했고요. 자,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해주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한번 포즈를 잘 잡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포즈 취해주셨죠? 네, 그러면 제가 이걸 해가지고 한번 공유를 지금 할게요. 공유한 거 보고서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찍어주세요. 그러면 다시 찍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개 과에다가 현재 공유를 했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한번 찍을게요. 괜찮은가요? 아니면 그만 찍어도 될까요? 마음에 듭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했던 이 질문이 예비 교사들에게 누구나 가슴속에 있는 질문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즉문즉설이라고 하는데 물었는데 바로 의미 있는 답을 해준다는 게 실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했던 질문하고 답을 제가 지금 이제 아까 앞부분은 선생님 그 강연 부분은 녹화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질문을 시작할 때부터 녹화를 했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동의하면
이걸 공유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공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님 저는 제 얼굴이 드러나는 게 싫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 톡에를 보내주면 제가 그건 공유하지 않을게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전국에 있는 모든 예비교사들에게 그 사람들도 다 여러분과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있을 거고 오늘 했던 질문에 대한 증문즉설 이 답은 모든 예비교사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동의하기 어려운 사람은 저한테 톡을 통해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늦은 시간 여러분 여기까지 임해줘서 고맙고요. 쉬는 시간도 없이 이렇게 저희가 110분을 달려왔습니다. 끝까지 임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우리 송민아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마칠게요. 선생님 말씀 끝나면 여러분들 전부 음소 해제하고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송민아 선생님 오늘 끝까지 고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35년 전 이 정도 되는 후배님들의 누가 이렇게 나이 든 원로 교사를 초대해 주겠습니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멋지게 성장하셔서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큰 인재가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음소 해제하고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모든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Have a good evening. 네. 오늘 송민아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끄겠습니다. 네.